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행복진흥원이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대구 여성의 삶을 분석했는데 대구 여성들은 결혼이 늦어지는 반면 합계 출산율은 줄고 있으며 경제 활동 참여는 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우성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결혼과 일을 주제로 혼인과 출산, 경제활동, 경력 단절 현황 등을 분석해 통계로 보는 대구 여성의 삶을 출간했습니다. 먼저 236만 대구 시민의 성비 구성을 보면 여성 50.8%, 남성 49.2%로 여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2세로 남성 33.6세보다 2.4세 적은데 전년에 비해 여성 0.2세, 남성은 0.3세 높아져 늦게 결혼하는 만혼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결혼이 늦은 만큼 출산 연령도 33.4세로 높아졌고 합계 출산율은 2019년 0.93명에서 2021년 0.7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1.7%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8.9%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활동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사유로는 결혼 34.9%, 육아 30.9%, 임신 및 출산 24.7%, 가족 돌봄 5.5%, 초등학생 자녀교육 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가 경력 단절 사유의 90%에 이릅니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행복진흥원은 대구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여성의 25.4%, 남성의 33.1%만이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범죄로부터는 여성 10명 중 2명만이 안전하다고 인식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여성이 83.9%로 남성 75.2%보다 높은데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은 광역의원이 11명으로 34.4%, 기초의원이 40명으로 33.1%에 머물러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 없이는 붕 꺼든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기초의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성북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승루 구청장. 지방정치에만 몸담아온 그에게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특화사업일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중앙정부로 계속 의지를 하다 보니까 생활자치, 구청장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재 구조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더 이상 나가기가 지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 지자체와 지방의회로 이어지는 지방정부의 구조는 정착이 됐지만 정작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그 권한에 대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 없이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4.7%.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소 높지만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놓고 보면 차이는 확연합니다. 반면 세출의 경우 44.2%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걷어들이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상황.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은 손도 못 대는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제 매칭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이 5대5 이렇게 가보니까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죠. 예, 새로운 신규 사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재정 자립도 등 지역마다 형편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권한과 재정의 이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차별적 분권, 즉 영국의 분권 협상 제도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달리 이 분권을 요구해야 되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발맞춘 분권을 줘야 되는 거죠. 경상북도 청송군의 분권의 요구 정도와 경기도 성남시의 분권의 요구 정도는 다르다는 명확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이 자체적으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도 이어집니다.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세원 개발하고 세율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지방으로 이전을 해줘야. 우리 자립도가 겨우 20% 전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조세 수입으로서는 공무원들 봉급, 청소 이 정도가 딱 맞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중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돼라고 해버리면은 지역 소멸과 함께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지방 분권. 하지만 권한과 재정 없는 분권은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자치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전국의 4개 특례시도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돼갑니다. 특례시 승격으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넘어왔지만 이양된 권한은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지방 분권의 대표 모델로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특례시. 하지만 반쪽 특례시 오명을 벗으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과 수원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지난해 1월 출범한 4개 특례시입니다. 지방 분권의 대표 모델로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4개 특례시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9개뿐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한 특례시들이 행안부와 함께 발굴해 이양을 요청한 86개 기능의 10% 수준입니다. 개별 권한마다 일일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추진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힘을 모으고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은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개정 설치,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열렸지만 특례시 기능의 핵심인 재정권한 확보는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주어졌을 뿐 권한에서는 기초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보니 반쪽짜리 특례시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특례 사무와 그 특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는 오는 2025년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지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로 기대 속에 출범한 특례시. 결국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권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처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반쪽짜리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최영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산업은행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데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KDB 산업은행에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공식 고시했습니다. 이후 연구 용역을 통해 최소 인력 100여 명만 남기고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습니다.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산업은행 이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은 소재지를 변경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조 1항을 보면 본점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 현재 3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에 둔다,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에 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부산 지역에서도 무늬만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업은행 역시 100% 완전히 한 주요 기능들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실제로 그 의미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앞서 보신 보도와 같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 계몽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길러낸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이 역사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희루 선생의 후손들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하면서 이뤄졌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현 하늘마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구 중구 서성로의 한 고택.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에서 민족 계몽운동의 씨앗을 뿌린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입니다. 이희루 선생은 중구 북성로의 계몽교육기관인 우현서루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20-30명씩 항일운동가들을 키웠습니다. 이 고택에서는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와 계몽교육 등에 관한 사료뿐만 아니라
우현 서류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매각된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소남 이루 선생의 후손들은 이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지역민과 공유하도록 해달라며 이 고택을 중구청에 기부했습니다. 이후 중구청은 이 고택을 전시관과 학습관 그리고 여행객 쉼터로 조성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 공간은 1919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고 뜻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그런 고택으로서의 그런 멋스러움도 있고요. 시민들은 여기서 이제 멋스러움을 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 이 집에 담겨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움도 얻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루 선생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 시인 이상화 선생의 큰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상화 시인은 독립운동가인 친형 이상정 장군 등 형제들과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서 깊은 곳입니다. 중구청은 이곳을 중구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골목 투어 1코스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래서 투어객들이 오시면 여기서 관광객 쉼터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 또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예, 전시관에서 또 교육도 받고 또 교육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루 선생의 항일 정신을 되살린 공간이 대구의 중요한 역사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에서 일명 전동 킥보드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최고 속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대구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20km로 줄이도록 대여 사업자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 입구나 버스 승강장 등 6천 곳을 PM 반납구역으로 설정했고,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대구의 모든 중고등학교 일대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PM 사고를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대구에서만 152건이 발생했습니다. 2023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가 더 K 호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단체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 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소비자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와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 마련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 유관기관 부스가 마련돼 소비자 이슈와 관련된 체험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나 소비자가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녕과 경제 발전에 같이 협력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그 어떤 목적을 개발하고 그 취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실천에 옮기자 하는 뜻이 있는 거고요. 문화재청이 달성군에 위치한 용연사 자운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용연사 자운문은 숙종 21년인 1695년에 창건된 것으로 상량문과 중수기 등 모든 기록들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화려하면서도 하부 구조는 굵은 기둥과 보조 부재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건물인데다 예술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총 15건의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임차인들은 예상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며 약속받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6,200대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아산시가 내년에도 약 2,5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삭감 속에서도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올해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을 당초 약속한 내년까지 운영한 뒤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로 전환해 새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교육활동 지원 변호사단을 기동합니다. 전담 변호사가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과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달서구 송현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구암 어린이공원에서 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먹거리와 반찬 용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보훈청은 각 지자체나 의회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청라언덕에 대구에서 사과를 처음 심었다는 뜻의 시베지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표지석에는 1899년 미국 선교사가 들여온 사과나무를 청라언덕에 심었다는 대구 사과나무의 역사와 유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와 주차 등 여러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의 속도 조정과 반납 장소 지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